목소리 갔다 와야지. 그럼. 어떻게 설은 잘 보내셨어요? 네. 근데 다 얼굴들이 안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한거 없어서. 네. 명절이 그렇게 좋네요. 우리는 뭐 명절이 피곤한 거라기보다는 운전을 많이 해서 네. 서울도 갔다 와야지, 저기 제천도 갔다 와야지, 처가에 가야 되지, 본가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신데 형제들끼리 모여서 일명 애들 때문에 수금하러 가는 거야. 세뱃돈. 우리 막내 여동생은 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갈 세뱃돈을 팍 이제 주는데, 그 우리 막내 여동생이 봉투를 딱 보더니만, 오빠 장난해? 나는 오빠네는 셋이잖아. 자기는 하나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은 더 놓든가. 그랬죠. 저는 이제 조카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일갈 이렇게 이제 두당 5만 원씩 딱 이렇게 하죠. 우리 애들은 이제 3배로 이렇게 싹 쓰고 11조에 그래서 집이 셋인 집은 조금 유리하시죠? 두 분 다 그죠? 근데 어차피 그 돈이 제일 안 나게 얘들이 돈을 알아. 벌써부터. 당연히 자기 돈 아니죠? 다제 거 있어요. 예. 우리는 그 애들 통장을 해갖고 해서 거기다 넣어줬어요. 근데 딸이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그걸 아는 거야. 내 이름에 통장이 있네?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러더라고. 한 200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야, 너 이걸 뭐 하려 했더니 자기 쓸 데가 있대요. 나중에 저희 부부 원목 침대를 사주더라고요. 우와. 와, 그때까지는 감동했어요. 그때까지. 그 다음에 뭐 몇 배로 빼먹죠. 네. 하여튼, 설날 잘 보내셨고, 이번 주까지 아이들이, 태권도에서, 일정이 있죠? 야, 2주 동안 안 보니까 보고 싶네, 애들이.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한 첫 번째, 두 번째 했고, 이제 세 번째, 사실 이거를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구조적인, 모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구조적 모순. 자, 어느 부분에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네. 보성이 어머니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생각하세요? 없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적 모순이 우리 사회에. 어느 부분에 많이 느끼세요? 구조적 모순이. 어느 부분에? 이 피부로 와닿는 거. 그게 약간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 피부로 못 느끼시고 있어. 또,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긴 한데요.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면은 저는 피부로 와닿는 빈부의 빈부격차. 이제 빈부격차 하면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참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네. 우리 권사님은 어떤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이고 뭐 사회 전반적인 쪽에서 다 좀 문제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문제가. 그 이제 우리가 맹목적으로, 왜냐면 이제 우리 다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좀
우리가 막 사회가 확 안 바뀌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 알고 있고 그러면 조금씩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장애인이 살아가기 어때요? 장애인을 둔 부모나 가족이면 어떨 것 같아요? 장애인,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든 그다음에 뭐 발달 장애이든 장애인이 살아가기가 우리 사회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 사실 그 온 식구가 거기에 매몰되죠. 그죠? 작년에 이제 뭐죠? 자폐에 걸린 그 아이를 한 3개월 맡아서 가르쳤는데, 근데 종교적 문제로 애를 더 이상 안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걔한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집안이 불교예요. 골수적인 불교인데, 이제, 그러니까 저하고 만나기 전에는 얘가 절에 가자면 절에 갔거든요. 근데 저하고 만난 후에 절에 갔더니 안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가 무슨 종교적인 신념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모르겠어요. 걔 나름대로 의리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늘 교회 가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가다 전화 와요. 목사님, 저 언제 목사님 만나요? 이제 부모님은 못 보내는데 애는 이제 전화 오는 거예요. 얘 혼자서 기차 타고 오고 양평 살거든요. 혼자서 기차 타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아이의 제가 이제 그 자폐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다양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영우 같은 경우는 그 자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신의 은총이죠, 뭐. 예. 거의 뭐.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회생활 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얘도 어느 부분에 되게 천재적이에요. 기계. 모든 게 다 뜯고 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자기가 청소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속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그걸 다 분해시키고, 그렇게 한대요. 이제 그래서 얘가 기계에 굉장히, 기계만 보면 막 속된 말로 환장을 해요. 막 어디 뭐 이렇게 드럼 세탁기 막 그거 보면 막 이거 언제 청소했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신경을 안 써요. 아니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근데 온 가족이 마음의 부담이고 아픈 거. 근데 독일에는요, 한 아파트 한 동에 장애인이 한 명이 살아요. 근데 그 장애인이 법이에요. 그 장애인이 뭐 이렇게 딱 하면 다 바꿔야 돼요. 그 아파트에서. 근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 있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물론 혜택도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장애우와 함께 살게 되고, 근데 이 장애우가 뭐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싹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층 사는데 나 1층에서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 1층에 누군가가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바꿔주는 대신 뭔가 이익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타부시하거나, 귀찮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야. 그리고 장애우는 그것이 자기가, 미안해,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정당한 권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보면은 휠체어 탄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그래도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화면에 제가 나오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없이 계속 라디오로 떠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러한, 의식화. 그러니까 진짜 선진국은 뭐냐면, 정신과 의식이, 이제, 보편적으로 평등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이제 구조적 모순을 묻냐면, 사실 구조적 모순이 있지만, 기득권층이 그거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 왜 바꾸면 자기들 손해거든. 근데 그 손해가 진짜 마이너스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불편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땅의 문제거든. 땅의 문제.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론화 시키고 싶지 않아요. 땅 문제를. 왜냐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이에요, 땅. 땅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으로 가냐? 투기로 가요, 투기.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합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서 얼마큼 벌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만큼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로섬이거든요. 누군가가 플러스가 있으면 누군가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한테 예전에 꿈이 뭐냐? 뭐가 됐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게 꿈이래요. 건물주. 그러니까 제 건가요? 아, 이분은 꼭 이렇게 전화하시네? 내 강의하는 거 아실 텐데.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강남에서 강의해 보면 부동산 엄마들이 60~70%가 그거 하고 계셔요. 이제 또 다른 업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로 나옵니다만 1가구 다주택이 막 생기고 막 세금을 때려박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없어진다고요. 왜냐면 그걸로 계속 사람이 돈 벌었다고 간증하고 다니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근본에는 사실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된 건물은 낡아지잖아요. 땅이 문제, 땅. 이제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1페이지 볼게요. 심각한 토지 주택 문제와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자, 토지 공개념이라면 토지는 이 공기와 물처럼 공공재라는 거죠. 공동의 소유지, 이제 개인의 소유를 좀 넘어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한국 사회 토지, 주택 소유 편중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먼저 토지의 경우 2005년 12월 기준 행정자치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총 인구 1%인 상위 50만 명이 지주가 몇 프로? 57%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가 57%를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라 거 말고 사유 모든 세 57%.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상위 1%만 50만 명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자, 그리고 50만 명의 지주가 면적 기준 전체 개인 소유 57% 소유가 있고 반면 총 1785만 세대 40%인 715만 세대가 한 평도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 40%는 뭐냐면 땅이 한 평도 없어요. 한 평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거예요. 4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제가 뭐냐면 땅이 없으면 그냥 먹고 살만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하는 사회. 그 40%가 뭐냐면 종속되어서 그러니까 이 40%가 뭐예요? 왜냐면 우리가 땅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종속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1차 비용이 대부분 뭐죠? 거주예요, 거주. 자, 거주. 여러분 좋아요. 네. PD로 인정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시골이 그래도 좋죠. 시골이. 여러분 다 집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되게 좋은 집이. 자, 이 집 그대로 서울 강남에 갖다 놓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집 그대로. 응? 아는 사람. 자, 이분 정금 가시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 그대로 강남에 가면은 수십억짜리죠. 수백억짜리인가? 그죠? 예. 그래도 우리는 그 시골에 있기 때문에 거주, 1차 비용, 거주에 대해서 나가는 게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 목사인데 우리나라의 그 교회 중에 85% 이상이 다 도시에서 새 들어 사는 교회들이에요. 네, 85% 이상이. 네. 근데 85%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고민으로 하냐면 이번 달 새 헌금 들어와갖고 전부 다 뭐로 내는 거예요? 새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많아요. 전국 교회가 치킨집보다 많죠. 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 근데 1년에 한 2, 3만 개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생겨요. 예. 뭐 계속 도전 생기고 하는데 대부분 뭐 때문에 힘들어 하냐면 성도들도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헌금하고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건물주 입으로 속된 말로 그분들의 표현이에요. 건물주 아가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곳에 쓰여지기 원하거든. 복된 곳에 쓰여지기 원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수련회 오는데 분당에 살거든요. 한 달에 월세가 240만 원 나와요. 이거는 약가예요, 약가. 응? 그 이제 저희는 세금 같은 거 안 내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는 세에 낸다고 생각하고 보통 저희는 한 150만 원 정도 다 성교비를 다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1차 비용, 거주의 비용, 근데 2차 비용 있잖아요. 2차 비용. 뭐예요? 의식주. 의식 있죠. 의식 주는 얘기. 의식. 예. 그죠? 3차 문화? 이걸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종속되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회가 되다 보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면 이렇게 빈곤이 악순환이 되면 세상은 자꾸만 뭐예요? 변혁되기를 원하고 뒤집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많아지면 이 속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겠어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적 갈등, 아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거주가 안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죠? 의식이 안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게 행복도가 뚝 떨어져요. 그럼 가정에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겠어요? 범죄에 노출된다고. 왜? 집에 가는 게 싫거든. 그럼 애들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계속 사회적으로 그 구조적인 모순과 악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범죄는 어떻게 이 범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범죄들이.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 그냥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냥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잘 맞고 돈 있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이 타격의 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인들이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외면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과 굉장히 직결돼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삶과 대단히 직결돼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의식을 가져야 우리 아이들에도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부동산 투기 하시는 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예, 건강한 거 하시는 거 좋아요. 건강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몇 채가 있거나 사실 이제 참 부끄러운데 제가 이건 카드 회사구나. 롯데 카드 하시고 누르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제가 가난해서 촬영 기기를 못 사고 핸드폰으로. 근데 핸드폰이 제일 좋더라고요. 화면이 좋아요. 자꾸 전화가 왔고 뭐 얘기했죠? 미안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집이 있어요. 인천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뭐 남새 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도시로 가서 살긴 싫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 은퇴하고 여기 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다음 목회자가 왔을 때 되게 부담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16년, 17년 이제 기간이 남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10년만 봐요. 10년. 뭐 더 되면 7년 더 한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작가가 돼서 책 한 권만 대박만 나라 뭐 이런 요행수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랑 나랑 고민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지? 원주서 살자. 그래서 원주에 재작년에 집을 보러 갔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그래서 아파트에 가보니까 괜찮은 30몇 평짜리 좋아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응?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계약금 100만 원 내고 이제 살려고. 근데 처갓집에 갔더니 우리 처제가 형부 그러면 언제 은퇴하는데요? 그래서 17년 은퇴하는데 왜 지금 집을 사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 왜 집을 샀어? 투자도 있고. 갑자기 내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내 집 뭐 하는 짓이지? 응? 그래서
우리 이제 처제가 남편이 의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있어서 그런지 언니 내가 그거 위약금 줄 테니까 빨리 가서 해지하고 와. 이제 처제 입장에서는 거기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 안 오른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받아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해지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연해 있다고요. 응? 우리 가까운 곳에도 이게 투자와 투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아파트를 한 채 두 채 사서 거기서 그걸 또 어떻게 재산을 불리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만연해 있는 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면은 누군가가 뭐예요? 여전히 누군가의 제한된 국토에서 그러니까 주택 보유량은 이미 106%가 넘어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이 40~50%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가 많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분포 편중도에 나타나는 진위계수. 이제 오늘 우리 진위계수를 좀 배우는데 진위계수. 여러분 진위계수, 엔겔계수 이거 옛날에 다 배웠죠? 네. 예. 진위계수가 뭐죠?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진위계수. 자, 분포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진위계수의 극단적 편중일 때 곧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경우 1이고 완전 평등일 때 또 모든 사람의 몫을 가지고 있을 때 0이 된다. 곧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편중도가 심한 것인데 땅을 갖고 있는 세대, 토지 소유 분포의 진위계수 면적 기준으로 볼 때 0.81, 가격 기준으로도 0.64로 매우 높다. 이 우리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가 로렌츠 곡선이라고 뒤에 나옵니다만, 자 이게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뭐 이렇게 재산, 이쪽이 인구, 그 물질, 그 가치. 근데 이게 이렇게 될 때가 가장 평등한데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 불평등해. 이게 늘어나면 불평등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이제 1로 가면 갈수록 뭐예요? 그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0.81. 그리고 0.64. 가격으로도 0.64, 면적으로도 0.81. 그죠? 그리고 계속 밑에, 전체 진위계수 면적 기준으로 0.89, 가액 기준으로 0.75 더 높다. 소득 분포 진위계수 0.35 정도 사실과 비교해보면은, 그러니까 소득 분포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수입은 지금 뭐예요? 그래도 0.35예요. 그죠? 수입은 0.35인데, 근데 이 수입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나 재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가액 기준은 이게 0.79에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을 해봤자 여기에 비용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진위계수 나옵니다. 영어에 진위. 자, 지니 코피션이라 해서 이탈리아 사람이 만든 건데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균형을 계수화한 것이다. 1912년에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 이 정도 넘기면 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도, 로렌츠도 이제 미국 통계학자가 만든 건데 보세요. 거기가 균등, 이게 균등이죠. 균등이고 이게 소득, 그죠? 소득, 이게 소득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자, 인원.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 인원이 이게 이제 균등인데 이게 불평등 면적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 1로 가까워지면 이게 불평등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 앞에 제가 설명했죠? 예, 넘겨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 다음으로 주택의 경우 2005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 이미 100%를 초과하여 106%에 달했다. 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뭐예요? 106%를 달했다. 106%. 이미 1가구 1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전체 세대 44%인 약 700만 세대가 집이 없어요. 106% 보급했는데 44%가 집이 없어요. 다 집은 있으시죠? 여기 있는 게 지금. 그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기 속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누가 또 그래요? 뭐 시골에도 집이에요. 집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집이 있으면 되는 거죠. 106%. 근데 여러분, 지방에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거 다 뭐가 돼요, 지금? 유령집이 됐잖아요. 그런 집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요. 제가 20년 전에 예언한 게 있어요. 20년 전이면 제가 30대 초반. 교회가 이제 기득권이 됐어요. 여러분 아주 대형 교회는
일주 헌금이 거의 뭐 1,000억 이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이제 뭐 조 단위가 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이제 뭐 하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 사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목사 개인이 아니고 그 교회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또는 가난한데 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한 게 뭐예요? 땅 사고 건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짓냐? 자, 교회 건물 다 지었으니까 또 짓고 싶어. 그래서 어디다 짓는 거예요? 각 저 시골이나 이 산에다가 수도원, 기도원을 짓는 거. 이제 성지 기도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생존전 기도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어놨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제 여자 목사님, 아주 유능한 여자 목사님이 우리는 교단의 총회의 다음 세대 그 어린이 사역의 1인자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저를 이렇게 좀 멘토로 삼아서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애들 100명이 와갖고 출연을 했어요. 그 좁은 데 100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 영상이 있어요. 애들 막 근데 여름에 뭐 아직 코로나 성행할 때인데 이제 마스크 쓰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애들이 인산인해를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무사하게 끝냈다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숙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숙박을 하고 싶다고 이제 한 200명 정도 오니까 숙박을 하고 싶다고. 이제 이쪽에 기도원이 많으니까 기도원 수양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교회 수양관 여기 있어요. 몇 개 양평에 물어봤더니 전부 다 문을 다 닫았어요. 수양관. 왜 그랬을까요? 운영이 안 되는 거. 그쵸. 당연히 운영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요? 거기에 요즘 애들은요, 그 교회 애들도 그 수양관 안 가요. 왜냐면 옛날에 지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련되지가 않아. 요즘 애들 어디로 가요? 뭐 콘도로 가고 호텔로 가지. 누가 애들이 그 수양관 가고 화장실에 그러니까 그런데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수백억을 들여서 다 뭐가 된 거다. 쓸모없게 돼버린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대형으로 하는 거, 크게 하는 거 다 사라져야 돼. 그 이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학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학원이 대형 학원이 지금 다 사라져요. 다 뭐예요? 요즘 학원도 몇 명, 5명, 소수. 왜?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소그룹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많은 데서 공부 배운 걸 원하겠어요. 가외시장이. 그래서 가외시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와요. 선생님, 여기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애들 좀 맡아주세요. 선생님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제가 마음만 먹으면 나가면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한국 사회의 두 번째 문제는 한국 사회의 토지, 주택 소유 심각한 편중 현상은 바로 불로소득 때문이다. 불로소득이 뭐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것. 예. 아주 심각합니다. 자, 토지, 주택, 불로소득이 존재하면 많은 사람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토지, 주택 매입에 나서게 된다. 이때 기존에 많은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그렇지 못한 서민층에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더 쉽게 받아 토지,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주택 소유의 편중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더불어 불로소득의 소유 편중도 현상도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 이 불로소득으로 자기가 아파트나 뭐가 있으면 그거를 담보로 또 은행에서 또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돈 있는 사람이 돈놀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불리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예? 뭐 저기 용산에 있는 뭐 이렇게 그 장모님도 지금 이거 해서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파트를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그 모델이 돼야 될 지도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암묵적 정당화가 된다고요. 응? 저런 사람도 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갖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도 집어넣던가 나도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블리스 노블리제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 불우해버리면, 그리고 그거를 용인해주면은 그런 사회가 된다니까요.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리더십에 있어요, 리더십. 뭐 저기 무지렁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리면, 아유,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서울대도 나오고 뭐도 되고 뭐도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가네?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누구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가버린다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거를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 그래서 제대로 이거를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아시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하버드대, 이제 그거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정의가 무엇이냐?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 윤리, 도덕, 바른, 이게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경제와 심각하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뭐 남의 나라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일본이 개혁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근데 그 나라 뜯어고치는 못하는 이유가 정경유착이 우리보다 100배 심각해요. 뭔가 개혁을 해버리면 정치인 다 목 다쳐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런 경제, 이게 돈과 윤리, 도덕이 물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가치를 바르게 설정하면, 저 사람도 하고 나도 했는데, 그래, 자기도 모르게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 옛날에 이제 다단계 회사죠, 다단계 회사. 다단계 회사에서 강사를 모집한대요. 누가 나를 추천한 거예요. 지금 비웃는 거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억대의 연봉도 제시했고, 다단계 할 필요 없다, 당신은. 그냥 가서 강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어디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 거 가서 제가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그 다단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정적이긴 하나? 그래, 이게 뭔지 좀, 그래, 보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신실한, 아주 정말 이렇게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제가 이제 초등부 전도사였는데, 교사를 했어요, 교사. 남편은 LG 부장이고. 이분 대단히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대단히 뭐랄까, 아주 착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를 추천하셨대요. 그래서 이 부탁이니까 또 우리 교사 총무고 하니까 이제 갔죠. 저기 분당에 갔어요. 일산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보면 그럴듯한데, 또 제가 책을 봤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금융사기. 그런 거예요, 금융사기.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라나, 하여튼 아주 다이아몬드, 다단계니까, 그죠? 그 사람은 한 달에 2억씩 번대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2억이래.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나가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대.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데 있잖아. 하여튼 어디. 하여튼 쭉 하다가, 야, 보니까 다 듣고 나서 내가 집사님이고 약간 사기 같은데, 다들 그렇게 오해한다 이거야. 종교하고 똑같아. 종교하고 아주 사이비 종교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 내려가서 물품을 자꾸 사야 되는 거야. 필요도 없는데 사야 돼. 집에 창고에 물품 엄청 쌓여 있고, 카드값만 계속 나가고 있고, 자기도 언젠간 저거를 바라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다이아몬드가 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물질적 가치. 그것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로소득이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이 왜 번질까요? 불로소득이 왜 번지겠어요? 이게 성공하면 된다라는 거 착각이고, 또 하나 뭐냐면, 땀을 흘려봤자
소유였거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기존에 많은 토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두 번째 네 줄. 부유층이 그렇지 못한 서민층에 비해 은행, 금융, 했죠. 대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편중이 더 심각해지고 더불어 불로소득의 소유 편중도 현상도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주택 불로소득 본질은 토지는 물론이고 주택의 경우에도 바로 토지 불로소득이다. 주택 투기의 진정한 원인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입지하고 있는 토지에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감으로 그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에 건물 아래 토지는 인구 증가와 사회 발전에 의해 그 가치가 상승하는데 주택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 가치를 불로소득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일 것이다. 토지, 주택 불로소득은 바로 토지 불로소득인 것이다. 토지 주택 정책의 핵심이 토지 정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이제 그 100년 전, 150년 전에 헨리 조지가 지적한 거예요. 토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각한 토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헌법을 명시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7년 1월, 그러니까 이 열린우리당에서 이걸 했어요. 근데 또 열린우리당 자기들이 또 깨버렸어 이거를. 왜냐면 그 중에 누가 있어요? 그 중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이제 이게 일제 시대, 그러니까 해방하고 나서 친일파들이 뭐예요? 우리가 농지 개혁할 때. 북한도 저렇게 공산당이 들어가 강제로 했듯이 우리도 농지개혁 해야 된다. 산지시 이 땅을 개혁해서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조봉암 선생, 그 농림수산부 장관 이승만이 자기가 직접 지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조봉암 선생님이 헨리 조지의 제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빠삭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뭐예요? 그 핵심인 1차 산업인 농지가 건강하고 거기에서 분홍들이 생겨야 그다음에 2차 산업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몰았어요? 빨갱이로 몰아서 죽여버렸잖아요. 사형시켜버렸어요. 자기가 이승만 자기가. 예. 자, 현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개혁적 개헌 의지는 바로 토지 공개념이다. 토지 공개념이란 자, 5페이지. 토지는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늘이 준 것이며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일반 물자에 비해 공공성이 높다고 보는 토지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차 타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도로. 이 도로는 이제 공공이잖아요. 근데 누가 여기 딱 사버렸어. 이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요. 근데 이쪽도 누가 사버렸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다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 입구에 올라가는 길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길. 거기가 원래 사유지예요. 그 앞에 그 땅 산 사람 있어요. 그 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원래 교회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뭐가 급하셨는지 팔고 이제 그 돈을 가져가셨는데,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이 다행히 젊은 사람인 거예요. 삼성에 근무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름에 와서 농사 짓고 하는데 이제 저희 꿈이 그거예요. 그 땅을 다시 찾자. 우리 땅을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얘기했죠. 이미 여기 도로로 이렇게 이제 원래 그 도로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지금 옛날에 거기가 방앗간이었대요. 그 교회 바로 앞이 방앗간이었고 그쪽으로 이렇게 구도로가 있어요. 보여요. 오솔길처럼 작은 도로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로 지나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새로 길을 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냥 뒤쪽 길을 내면 돼. 근데 그 뒤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해가 계시고 어차피 여기 도로가 났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도로세를 내세요. 이러면 우리는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도로나 길이 공공재가 사유재가 되면 그런 계속 그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1980년대 말에 도입된 과거의 토지 공개형 관련 법안을 그 정신을 옳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파란 거 볼게요. 그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 환수이다. 토지 불로소득 환수는 시장의 작용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 차단을 하여 토지 시장의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장 친화적
그 이제 쓴 걸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올해 세수가 굉장히 많이 모자라죠. 뭐 50조?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이 모자란데요. 근데 이제 왜 모자라느냐? 뭐냐면 대기업한테 다 감면해줬죠. 근데 어디는 늘었어요. 어디서는 엄청 걷어들였어요. 직장인들한테. 직장인들한테는 헐썩 걷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민들을 토주머니는 다 끌어가고 대기업은 봐준 거야 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 이런 뜻이에요.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 봤듯이 전 국토의 57%의 땅을 1%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땅에다 세금 매겨봤자 뭐 얼마가, 이게 땅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마다 다르죠. 자, 여러분 여기 100평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명동에 100평 가지고 있는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예,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거기서 땅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치, 뭐 매물이 얼마고 이랬을 때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기자 이거예요. 여기다 세금을 매겨서 우리나라도 뭐죠? 부유세, 예, 그러니까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은 거의 제가 볼 연봉이 10억인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상이 올라가 50% 이상 세금을 매겨버리죠. 예, 50%. 그러니까 옛날에 필라 코리아 사장 윤윤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봉이 95억인가? 30년 전에 95억.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랑했었어요. 나는 1년에 세금을 50억 낸다고. 잘난 거죠. 이런 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세금을 이렇게 내요. 거기 자랑스럽게 내요. 아이고 내 돈 아까워. 그래서 뭐 세금 안 내려고 속된 말로 사기치고 대기업이 막 이런 짓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뭐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여기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수가 여기다가 매기면 세수가 엄청나게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줄일 수 있어요? 서민들. 우리가 좀 아까 직장인들. 이런 데서 세금을 덜 거둘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세금을 덜 거두면 그만큼 뭐예요? 서민들에게 뭐가 되죠? 우리가 그 유명한 낙수효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땅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세수를 가지고 복지에 쓰고, 그리고 뭐예요? 반대로 서민들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인의 지갑을 뭐라 그래요? 유리지갑이래요, 유리지갑. 그래서 직장인들이 진짜 꼬박꼬박 세금 내고 혜택은 적고, 그 이제 뭐 대기업에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뭐 1년도 못 살겠는데 뭐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 이게 다 뭐 정경유착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하고 벌을 딱 받아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델이 아닌가. 아까 계속 얘기했죠. 윤리와 도덕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게 엄청나게 크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 이제 배임,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가서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사기 치고 나서 가서 내가 뭐 3년 살고 나오지. 그럼 그 돈 내가 내 건데 뭐.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단계도 이거 그때 그 회사도 이제 검찰이 조사하더라고 사기했는데 그 오너, 예, 뭐죠? 벌금 얼마? 100억.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1000억 이상 주물르고 있거든. 그리고 한 몇 개월 살고 사람들 눈에 싹 사라지면 뭐예요?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보석금으로. 사기는 금액에 따라 중형을 매겨야 되는데 하여튼 네, 승질납니다. 자,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의 핵심인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첫째, 공유지에서 토지 공공임대 방식의 지대를 환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토지 공공임대 방식은 주택, 공단, 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사유지에서의 토지 보유세 위주의 조사의 계획을 해야 한다. 토지 보유세는 시장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퇴장, 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금을 팍 매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땅 투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사회가 건강해진다니까요. 밑에 빨간색.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여 토지 불로소득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유는 바로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지대 공유제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래요. 자, 6페이지. 자, 토지 공개념에 2007년 1월 17일 방송 KBS ETV 출연 60분 신년 특집 민심을 듣는다 해서 국민 절반의 희망, 내 집 마련은 꿈은 에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66.5%가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면 실현은 좋겠다. 이거를 70% 가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고, 전문가들도 250명이 79.2%가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 57.2%가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 이런 거.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득권들은 뭐로 덧씌우는지 아세요? 이게 공산주의다고. 이게 빨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맹목적으로 그러네, 땅을 뺏어가네, 우리 땅도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 땅은 뺏어가지도 않는다고요. 그 땅은 그런 거 없다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대형 사람들이 거대한 토지를 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도 안 내고 있고, 예, 이런 거죠. 자, 빨간색. 소극적으로 부동산 개혁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아무리 반개혁적인 정치권이라 하더라도 개혁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최고법인 헌법을 이 안에서 강제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헌법으로 이걸 명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이건 우리 세대이건 분명히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져요.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난쟁이가 쏘리 자궁공에서 이거 얘기했죠. 메비우스 띠. 메비우스 띠는 뭐냐면 이거 이제 수학에서 무한대죠. 안과 밖이 연결돼 있어요. 내가 지금 안이야. 내가 인싸야. 근데 언젠간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아웃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죠. 사회에 그게 영향이 도미노처럼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저께인가 진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딸내미가 8시부터 서울 갔는데 8시부터 계속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호는 가. 내가 전화를 안 받아. 카톡도 안 돼. 그게 11시까지요. 아우, 11.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얘가 연락할 애인데 연락을 왜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경찰 3명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112 신고를 빨리 하래요. 112 신고를 하면은 위치 추적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어디인지. 근데 12시 2분에 문자가 띄고 왔어. 아빠, 나 잘 있고 안전하게 있고. 제가 그래서 하도 깝깝해갖고 위치 추적 어플 있잖아요. 그거 깔아갖고 뭐 비용까지 내면서 막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이쪽이 동의를 해야 되더라고.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저 받는 그 동의하면 뭘 통화하면 뭘 하겠어. 근데 진짜 계속 통화가 안 되고 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디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핸드폰을 어디 물어놓고 뭐 누구랑 얘기하느라고 어쩌고저쩌고. 너 내려오기 해봐. 그래서 막 그러니까 뭐죠? 이게 바로 만약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죠. 뭐 어디 있겠지, 자리 있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저도 물론 이제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의 정서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니까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로 아이의 공부 태도가 좀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바뀌는 한 줄 인문학. 자, 6페이지.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 대학생이 공개 토론회에서 외국에서 온 학생이 차별받지 않게 법을 바꿔주세요.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자 오바마는 매우 침착하게 이런 식으로 그의 거센 마음을 진정시켰다.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도 그걸 바꾸려면 매우 많은 사람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경우도 생기고 화가 나서 짜증 날 때도 있다.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공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대학생에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말로 호소해도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좋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TV에서 이렇게 자꾸 선전하고 이렇게 누르면 보셨어요? 돈 내고. 돈 내야 돼. 돈 내면 됩니다. 영화관 상영해야 예, 지금?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 뭐죠? TV 같은데 이렇게 돈 내고 저도 그래서 이제 돈 내고 봤는데 TV에서 저는 이제 80년대 저는 중학생이었나? 초등학교? 예, 중학교 1학년? 뭐 하여튼 이거 보면 막 너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 이제 전두환이죠, 사실 전두환. 그 약삭 빠르게 조직화시켜서 자기의 정권 탈취를 위해서 하여튼 근데 이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태신이 아니고 이분이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하죠. 군인 정도 됐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도 서울대 다니는 아들도 죽었지. 하여튼 정말 억울하겠더라. 정말 정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오바마가 한 얘기 어떤 연결이 돼 있냐면 세상을 바꾸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면 능력을. 그러니까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하다면 그냥 야 바꿔야 돼 이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내가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한다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스스로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공부의 이유가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픈 사람의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 등등 그 분명한 공부의 이유가 멈추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만든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 친구가 이제 이번에 조선대학교 의대를 붙었어요.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서울 사는데 이제 여기 와서 여기 힐링이 된다고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하는데 그래 너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제자들 중에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마음을 바꿔서 공대나 이런 좀 이공계 쪽으로 가라. 그래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제 의사는 기능이다. 의사는 이게 기능지.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의사를 쳐주니까. 여러분 의학가 이제 저희 뭐 동서도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고 뭐 가족에 이제 의사들이 있어요. 한 의사도 있고 있는데 다들 막 전교 1등하고 막 이런 아주 특출난 친구들이에요. 그럼 왜 의사 하려고 왜 의사? 도대체 의사들의 목적이 뭐냐? 그럼 80%는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자기 영달과 연결돼 있어요. 예. 그냥 먹고 살만 하거든. 그 의사가 되면. 근데 요즘 의사도 3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개업이나 해야 자기 생활이 있는 거지. 개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돈 있는 망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빌딩 져주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뭐 사촌 중에 누가 약국 하나 만들고 이게 이상. 근데 그거 뭐예요? 다 자기 영달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공계에 가서 뭔가 개발하고 해갖고 세상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 된다. 의사는 이제 대부분 뭐가 다예요? 기계가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내가 그러고 보니 아버님 저는 약대를 가려고 했대요. 근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바꿔서 의대를 간 거라고 얘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왕 의대 갔으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너 먹고 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의료봉사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 이 시골에 이제 아는 의사들이 있어서 의료봉사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의료행위가 되잖아요. 그 이거 고소해버리면 걸린대요. 의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국에는 나갈 수 있대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양동의원이 없거나 이제 명분이 되는 거 오지라서 병의원이 없으면 그 명분이 돼요. 근데 여기 양동면에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 만약에 신고해버리면
걸린대. 그리고 이제 그럼 옛날에는 이제 의료가 안 되는 게 이제 물질적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안 되는 게 요즘에는 뭐예요? 의료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의료 선교사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 한대요. 예. 그 우리 단성리에도 이전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에 이제 얘기했더니 목사님 요즘에는 다 걸립니다. 치과 같은 건 괜찮을까요? 여기는 없으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치과는 시설이 있어야죠. 그냥 가져오면 돼. 장비를 가져오고 와서 하면 돼.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무료로 치과 치료받고 있는 분이 제가 가외하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이제 분당에서 치과 의사 하시는데 그분이 많이 나가신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봐서 뭐 얘기하시긴 하시는데 또 거기도 이제 뭔가 이렇게 복잡한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부담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좀 오늘날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가 집중력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파란색 보면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한 아이는 일상에서 자기 원칙을 실천하며 자꾸만 더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과 관계에서, 친구와의 소통에서, 부모님의 대화에서 어긋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삶의 목적 안에서 풀어내기에 분투한다. 밑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의 원칙을 정한 후 거기에 맞춰 생각을 반복하며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이는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일상에서 멈추지 않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저절로 현명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이제 우리 그런 모토들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면 이거 뭐 조금 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난 이 정도 가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사명이 불붙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는 이거 그러면 그 아이는 더 노력하고 더 집중하는.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사람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뭐 조금 타협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봉사고 헌신이고 이타적 삶이에요. 그럼 애들은 그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목숨 바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아이죠. 그러면 웃겨요. 그렇게 사는 아이는 삶도 잘 돼요. 자기에게도 오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엄마가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게 제일 나빠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선한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마는 너의 협조자요 동력자다. 근데 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너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엄마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네가 알아서 인생을 사는 거지. 근데 아이한테 자꾸만 그런 것을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아이는 그럼 나를 위해서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 거의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지 마세요. 난 내 뜻대로 산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아이에게 포지션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슴을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냥 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가 존재하는 것은 너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그 도움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너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늘은 너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지 너를 위해 너만을 살도록 이 땅에서 너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 지금 봐봐. 네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면 너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야? 나에게 엄마도 너의 기쁨을 가지고 할아버지도 너의 기쁨을 가지고 네가 소망이고 힘. 근데 너가 너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만밖에 모른다고 하면은 얼마나 슬프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아이들한테 눈이 크면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이게 정체성이 돼요. 이게 나란 존재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구나. 그래서 뭐예요? 지난주에 되겠지만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기 시간이 함부로 낭비하지도 않고 그런 아이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40대 초반에 장애인 교회에서 저에게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맹인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장애인 교회에서 제일 크대요.
왜냐하면 장애인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교회는 다 교회지 무슨 장애인 교회가 있고 그죠? 없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사람이 불편해하니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불공평한 사회예요. 교회는 장애인이든 아픈 사람이 다 받아야지 그게 교회지. 그죠? 그런데 한 250명 모여요. 11시만 되면 남산에 있거든요, 교회가. 사방에서 따다다다 소리가 나요. 뭔 소리냐면 지팡이 짚는 소리가 나요. 저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헌신한 적이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 교회는 또 이제 장애인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맹인 그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맹인 목사님들이 가면 왜 그 자리를 내가 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맹인 목사님 오면 또 다른 비서로 써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맹인들끼리 파벌이 또 있어요. 학교 맹학교 서울맹학교 전주맹학교 이 파벌이 있대요. 맹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맹학교가 그 담임 목사가 되면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제3지대 저를 이제 3년 사역했어요. 그분이 참 고집도 세고 그러시긴 한데 근데 이제 간 결정적인 이유가 저희 아내의 말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막내가 이제 하윤이 정도 유치원생이고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이 정도 다 어린애들이죠. 얘네들이 어린 나이에 남을 섬기는 훈련을 거기 가서 했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서. 그러니까 이제 맹인교회 가서 이제 그래도 안 보이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편견이 없어지잖아요. 장애인 이런 편견이 없어지고 또 그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사실 도울 게 별로 없어요. 다 잘해서 알아서 자기들 알아서 잘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에게 자꾸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지는 거죠. 자, 8페이지. 아이에게 노래 가치를 알려주라. 최근 나는 매우 인상 깊은 글 하나를 읽었다. 한국 최고의 대학 진학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던 독서실에서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바라보다 쓴 글이다. 독서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한다. 참 웃기는 일이다. 내가 제일 공부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 공감하시죠? 네.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결국 제일 많이 공부한대요. 이게 엎어지나 똑같죠?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그 학생의 말은 다른 분야에도 적응 가능하니 그게 참 무섭고 의미 있는 거다. 세상을 둘러보면 언제나 그렇게 제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쓰고 제일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열심히 연습한다.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건 자신의 몫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까지 노력한다. 신도 말한다. 뛰어갈 다리와 심장을 줄 수 있지만 열심히 뛰어 심장을 흔드는 건 너의 몫이다. 아이가 공부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도록 끝까지 남아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하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기 위해 움직인다. 작은 벌도 개미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떼약볕을 이겨내고 목표를 삼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유가 희미해지면 중간에 멈출 것이고 선명해지면 목표 지점을 뚫고 나갈 힘으로 전진할 것이다. 자꾸 공부 좀 하라고 직접적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할 이유를 선명하게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자.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공부할 때 좋은 책상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고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공부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지성인의 공부다. 마지막. 자, 아이를 위해 다산의 공부 철학. 다산은 정약용 선생을 얘기합니다. 지성인을 키우는 공부는 다르다. 저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을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의 그 말이 저에게 이제 인생의 철학이 된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정약용, 정약전, 누구죠? 형제. 정약용 형제들이 완전히 천재인데 다 멸문지하를 당한 거 아시죠? 모신 것 같아서. 약용, 약전, 약현.
정약전은 여러분 자산오보 아시죠? 영화에 나왔는데 자산오보.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사전을 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륙에서 이렇게 이제 바닷고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삼합 하면 뭐예요? 삼합. 여러분 소주에 잘 드시는 홍어. 홍어, 김치, 보쌈. 네, 잘 드시죠? 네, 홍어. 요 홍어가 요 분이 쓴 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홍어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내륙의 육지에서. 그래서 자산어보, 약전, 약용, 약현이 뭐냐면 이분은 학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서학, 즉 천주교 학문을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약현이나 약전은 이 종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 뭐요? 이제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당파 싸움에서 밀린 거죠. 정약용도 이제 누구죠? 정조가 되게 총애했지만 정조가 죽자마자 바로 유배지 19년 동안 유배 생활하죠. 19년 유배 생활하면서 목민심서, 흠음심서, 여의당전서에서 수많은 책을 이 유배 생활이 이분이 삶을 얘기하는데 정약용의 아들이 있어요. 정약용이 아들한테 벼슬살이 못하게 해요. 그리고 농부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알듯이 실사구시, 실학을 집대성했죠.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중농주의, 농사를 중시여기죠.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여기죠. 이 중농주의 학자로서 정약용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만든 게 바로 농가원령가예요. 농가원령가 들어보셨어요? 예.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3월에는 뭐하고 이게 농가원령가. 이 농가원령가를 지은 사람 바로 이제 정약용의 아들이죠. 이름 까먹었네. 이 아들은 벼슬살이 안 하고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제 쉽게 농사 때문에 그때 패족이 돼요. 패족은 뭐 패족? 집안이 망한 거예요. 패족이 일어서기 위한 유일한 길은 독서밖에 없다.가 정약용의 전율이 오지 않아요? 네, 저만 전율이 왔어요. 패족이 다시 일어서는 길은 독서밖에 없다. 책을 많이 쓰고 많이 읽었죠. 자, 지성인을 키우는 공부는 다르다. 삶의 태도 곧 공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공부 철학을 갖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다산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학유 농가 올린 거 갑자기 생각나서 정학유 그리고 형제가 있어 정학전 학유. 그래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나와요. 정학유.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농가원령가를 썼죠. 자,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지성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공부 철학에 대한 글을 써서 보냈다. 그 글에 내 생각을 입혀 아래와 같이 편집했다. 긴 글이지만 아이와 꼭 필사하며 그 의미를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 반드시 중심을 제대로 세우고 살아라.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배가 불렀다가 다시 허기 진다고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대체 내가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 유배지에 보낸 편지 그런 게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게 있어요. 다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똑같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영양가는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사실은 영양가를 생각했으면 그런 말 안 쓰셨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그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또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린다. 그죠? 마음이 흔들리면 깊게 생각하지 않는 속이 좁은 사람은 당장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한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눈물까지 흘리며 슬픔에 빠져 지나가도 일이 제대로 풀리면 다시 감정을 받고 싱글벙글 웃으며 지낸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저희 아내를 되게 존경해요. 우리 사모님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얄팍한 말이 아니고 어떤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는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는 이제 막 화가 나는 연락은 안 되고 가시네. 근데 우리 아내가 여보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니까 그냥 빨리 잠 자세요. 기도하면서. 저는 그 말이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말은 할 줄 알겠네. 중요한 건 지금 뭔가 해야지 될 거 아니야. 뭔가를 동원해서 해야지. 만약에 애가 어떤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나는 막 화가 나서 막 분노해서 하는데, 우리 아내는 차분하게 나 잘게. 야, 이 아줌마한테는 물론 아무 일이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사실은 되게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냉정하도록 차분한 모습에 저게 성품인가? 저게 성격인가? 저는 이게 되게 다혈질적이고 성격도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는 좀 존경스럽고 나도 좀 그렇게 돼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나는 움직여야 돼. 나는 막 행동해야 돼. 근데 거기는 양반처럼 여보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세요. 막 이런 식으로 네, 하여튼 예 그렇게 하래요. 보세요. 자 일이 제대로 풀리면 다시 감정을 받고 싱글벙 웃으며 지낸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예요. 소인데 소인의 목표는 얼굴 그대로는 예 저죠. 성인의 목표는 표정에서 파악할 수 없나니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놔두지 말거라. 걱정과 슬픔 그리고 기쁨과 아쉬움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과 표현이 하루도 수차례 변한다면 지적 수준이 높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볼 때 그것보다 우스운 일도 없을 것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문장가 소동파는 이렇게 말했다. 속된 눈으로 사물을 보면 너무 낮고 하늘과 통하는 눈으로 보면 너무 높기만 하다. 그는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사물에 갇히는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크게 결정한다. 크게 바라보면 커질 것이고 작게 바라보면 작아질 것이다. 더 깊고 길고 농밀한 것을 보라. 순간적인 모든 것을 벗어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제가 투덜이 스모프인데 여기 불평하지 말래요. 아침 햇살을 가장 빨리 받는 곳은 저녁의 그늘이 가장 빨리 시작된다. 아침에 피는 꽃은 가장 빠르게 지는 법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모든 것은 때가 있나니 크고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너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내가 누구 얘기를 끝으로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이게 너무 이제 기복이 심해서 저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아주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되어질 것은 되어지고 또 안 되어질 건 안 되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차분하게 세상을 간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묵상 또 깊이 생각하는 어떤 지적 수준 이런 것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조급한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고수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애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근데 그거를 조금 한 단계 뛰어넘으면 아이들도 점진적으로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배워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품과 내용에서 남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 딸은 모르겠는데 우리 큰 놈과 막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아내를 좀 많이 닮았어요. 우리 딸은 저 닮았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 아들들은 보면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약간 뭐랄까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우리 막내 아들 생일이라 이제 원주 가서 얘야 원주 맛있는 거 뭐 먹을래 했더니 아빠 바쁘니까 가까운 지정면에 가서 뭐 먹자고. 그러니까 벌써 얘는 딱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아빠의 시간을 내가 뺏으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게 좀 아프기도 해요. 내가 얘들한테 너무 분주한 아빠였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되는데 그런 아이로 여러분 잘 성장시키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시간 15분이네요.